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 시작이 궁금한 소재의 시작에 대해 알려주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렌타인을 대표하는 바로 그 음식, 초콜릿의 시작입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이전에 얘기했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카카오 열매를 마주한 유럽인은 당연히 또 콜럼버스였죠. 콜럼버스는 카카오 열매를 에스파냐 왕에게도 바쳤으나 다들 큰 흥미를 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그 상황에서 그 열매는 가려진 거였죠. 그러던 중 스페인의 탐험가이자 정복자였던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스텍 왕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마시는 그 음료수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음료의 이름이 쇼콜라틀. 이 쇼콜라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느낌이죠. 이 쇼콜라틀을 마시면 저항력과 힘이 길러진다고 해서 전사들이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코르테스는 이 사실을 알고 스페인 황제에게 이 음료를 최초로 보고하게 됩니다. 유럽 대륙이 처음으로 초콜릿이라는 음료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이었죠. 특히 이후에 신대륙의 종교를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던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카카오 열매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쇼콜라틀이었던 그 초콜릿 음료는 지금처럼 달콤하지 않았고 비주얼도 새까만 모습에 기름이 둥둥 떠 있었고 맛도 굉장히 써서 좀 혐오스러운 그런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설탕과 결합을 하게 되었고 어떤 경이로운 소문이 하나 퍼지면서 없어서 못 파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 소문은 바로 쇼콜라틀이 성욕을 자극한다는 그런 소문이었는데요. 실제로도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키스펙틴이라는 성분이 성적, 낭만적, 두뇌 활동을 자극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죠. 이 소문 때문에 초콜릿을 흥분제로 인식한 프랑스 궁정은 이를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금지하면 더 먹고 싶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왕비와 궁녀들은 암암리에 초콜릿을 몰래 즐겼고 귀족들 사이에서도 초콜릿이 퍼졌다고 하네요. 심지어 초콜릿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달달한 거 먹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음탕한 그런 파티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콜릿이 퍼지기는 했지만 귀족 중심이었고 우리가 아는 고체 형태가 아닌 액체 음식이었는데요. 지금의 초콜릿 형태는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1847년 영국의 조지프 프라이는 카카오 분말과 반죽을 틀에 부어서 판 모양으로 만들었고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칸이 나뉘어진 그런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체로 만들어도 대중적 음식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때 초콜릿의 대중화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사건은 세계 1, 2차 대전인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어떻게 하면 군인들에게 힘이 되는 음식을 보급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초콜릿이 원기를 회복하고 좀 힘이 된다고 하니까 초콜릿을 보급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식량으로 지급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초콜릿은 엄청 무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땐 좀 가볍고 상온에서 녹지 않고 너무 달지 않은, 너무 달면 전투 중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조금 맛이 없는 초콜릿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회사인 허쉬에게 이런 초콜릿을 군보급용으로 납품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때부터 초콜릿을 보급받으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6.25 전쟁 영화 같은 걸 보거나 1950년대 한국 배경인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군에게 기브미 초콜릿 이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미군은 보급품으로 늘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초반엔 미군만 보급을 받아서 다른 나라 군인들이 부러워했지만 나중엔 영국도 독일도 다 초콜릿을 보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콜릿이 대량 생산되면서 초콜릿 공장도 많이 지어졌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이 공장들을 그냥 놀릴 수 없었던 허쉬는 고체 초콜릿을 값싼 가격에 생산하게 되었고 이는 초콜릿이 서민 음식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혹독하고 참혹한 전쟁이 달콤한 초콜릿의 대중화를 가져온 아이러니라고나 할까요?
이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음료수로 시작하여 전쟁이 대중화시킨 초콜릿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월이 되면 유난히 초콜릿이 많이 판매되죠. 전쟁에서 병사를 위로해 주었던 초콜릿처럼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달콤한 초콜릿 하나로 위로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작이 궁금하신 소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이 궁금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알려주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는 다들 세우셨나요?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 새해 목표 4위에 빛나는 바로 그것, 금연인데요. 이렇게 끊기 힘든 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시작은 중독의 끝, 담배의 시작입니다. 흡연은 stop, 금연 운동이지만 다치면 쉽게 할 수 있어. 아메리카에는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연애를 못한 인디언 소녀가 여자로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 생엔 세상의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그 자리에서 풀이 하나 돋아났는데 이 꽃이 바로 담배꽃이라는 인디언의 전설적인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를 들으시면 아시겠죠? 담배는 기존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가 아닌 아메리카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 원주민들이 그 담뱃잎으로 무언가 연기를 내는 것을 보고 신기한 잎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귀국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엔 스페인과 포르투갈엔 신기한 잎인 이 담뱃잎을 어느 정도 퍼뜨렸지만 아직도 유럽 전역에선 생소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르투갈로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 장리코는 귀국길에 그 잎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학에 관심이 많던 니코는 이 잎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다가 종기가 난 환자의 얼굴에 이 잎의 이파리를 지비겨 즙을 붙였습니다. 그때 그 종기가 열흘 만에 사라지는 걸 보게 되었죠. 이 사실을 보고 잎이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프랑스에 보급시켰습니다. 프랑스 왕비에게도 담배와 씨앗을 보내며 의학적인 사용을 권장하였죠. 이후 장리코의 약초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코틴의 어원이 됩니다. 사실 담배가 처음에는 약이었던 거죠. 이후 18세기와 19세기의 담배는 코로 흡입하기도 하고 씹기도 하였으며 걸련, 타이프 담배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크기가 작아 휴대가 편리한 걸련의 인기가 많아졌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긴장감을 떨쳐내기 위해 병사들은 수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수작업으로 담배를 만드는 건 당연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때 제임스 본색은 걸련 제조기를 고안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걸련을 마는 기술이 점차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다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오늘날 구름과자라고 가끔 불리는 담배의 모양이 이때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후로 담배는 기호품이나 약초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가격도 굉장히 낮아지면서 19세기까지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야 담배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세기 들어 담배를 장기간 피우는 사람들은 폐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걸린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졌고 잘 나가던 담배 산업은 크게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걸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담배가 없어지나 싶었지만 타격을 입기 시작한 담배 회사들은 광고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담배는 더욱 대중화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를 피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담배의 시작을 조금 더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고정,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이 궁금하신 소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네모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시작이 궁금한 소재의 시작에 대해 알려주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그 시절이 언제길래 우리는 항상 옛날을 얘기할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번 편에 예고한 대로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담배의 시작입니다.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 시작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명절마다 친척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한 판씩들 쳐보셨죠? 고스톱은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소재입니다. 심지어 도박에 민감한 한국 방송에서도 민속 전통놀이라 소개하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고스톱을 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고스톱, 이름부터 영어인데 진짜 민속놀이일까요? 오늘의 주제, 고스톱 화투의 시작입니다. 우선 고스톱과 화투에 대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투는 48장, 뒷면이 빨간색이고 앞면에 그림이 있는 흔히 아는 그 패를 말하고, 고스톱은 화투로 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화투가 도구고 고스톱은 게임이죠. 먼저 화투의 역사입니다. 16세기 후반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아프리카를 넘어 인도양을 지나 일본 나가사키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에 트럼프 카드를 전해주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받은 트럼프를 활용해서 카루타라는 그림 카드를 만듭니다. 짱구 나왔다 맘마, 코난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신년마다 하는 카드 맞추기 놀이 있죠? 그게 바로 카루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애니메이션에서 보셨듯이 도박도 아니었고 같은 그림 맞추기 정도였죠. 그러던 1787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서 도박 금지령을 반포하는데요. 당시 일본은 주사위로 하는 도박이 유행이었는데 이게 금지되게 됩니다. 도박을 하고 싶었던 일본인들은 카루타에서 숫자를 없애고 48장의 카드를 12달로 구분한 후 달마다 꽃, 새, 바람 등 자연을 묘사한 그림을 넣어서 카드를 만드니 이게 바로 일본어로 하나오타, 뜻은 꽃의 전쟁,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투입니다. 이렇게 생긴 화투는 지역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닌텐도라는 회사, 네, 여러분도 아는 바로 그 슈퍼마리오와 포켓몬을 만든 그 회사에서 하나의 전형화된 틀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화투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화투? 민속놀이가 아니고 대놓고 일본 거네? 라고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화투는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 이유로 화투에는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화투의 4월에는 흙무늬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흑살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이것의 원형은 등나무인데요. 일본에서는 초여름을 상징하는 식물로 유명하고요. 특히 일본 각종 행사나 가문의 모양으로 자주 쓰는 유명한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절개 없이 얽힌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네요. 11월, 우리나라에서는 12월, 일명 비라고 부르는 이 화투패는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이 사람의 이름은 오노노 토호.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한석봉 같은 일본의 전설적인 서예가인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글 쓰는 게 너무 싫어서 놀러 나왔는데 개구리가 버드나무를 계속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개구리도 노력을 하는데 나도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정말 유명한 설화로 이 설화를 바탕으로 여기 화투패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일본에서 만들고 일본 문화를 담고 있는 화투가 왜 우리나라에서 민속 전통놀이라고까지 여겨지며 전국민이 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화투가 우리나라에 퍼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 초 개항장에서부터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일본 화투가 퍼지게 되면서 이를 우려한 이승만 정부는 화투에 외색을 빼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풍이 나오는 그림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원래 당나무 재질이었던 화투를 플라스틱 재질로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투는 편하고 쌌고 이용하기 쉬웠기 때문에 화투는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화투로 하는 고스톱이라는 놀이가 있죠. 그 놀이도 일본 놀이인 코이코이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고스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코이코이는 한국처럼 점수를 2배, 3배, 4배 만드는 쓰리고 폭탄 등의 규칙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규칙은 한국이 근대화가 되면서 서울로 인구가 밀집되는 과정에서 프로 도박꾼, 일명 타짜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돈을 더 따내려고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하는 놀이인 고스톱, 화투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또 다른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알려주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연말이에요. 연말의 꽃, 바로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나홀로 집에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건 아마 산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산타가 크리스마스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시작은 크리스마스의 상징 산타클로스의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달려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인 산타클로스. 이 전설적인 할아버지는 도대체 언제부터 계신 걸까요? 4세기 초 터키 지방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많은 선행을 베풀어 성자로 추앙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평생 동안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 니콜라스, 영어식 발음으론 산타클로스입니다.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은 이분의 축일인 12월 6일에 가족 중 한 명이 성 니콜라우스에 분장을 하고 착한 어린이는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는 혼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이날은 나중에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12월 6일과 합쳐졌고 이런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는 유럽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중세의 벽화를 보면 성 니콜라스인 산타클로스는 굉장히 마르고 사제복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산타, 빨간 옷을 입고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먼저 산타의 몸매는 19세기에 토마스 나스트라는 사람이 한 잡지에 뚱뚱한 산타클로스 사파를 그리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산타가 입은 옷은 여전히 빨간 옷이 아니었고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럼 언제부터 산타의 옷이 빨개진 걸까요? 1931년 이때 산타 할아버지의 옷색이 빨간색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음료수 업체는 여름철에 잘 팔리던 음료수가 겨울철만 되면 판매량이 줄어들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운 겨울에도 시원한 음료를 사람들이 찾게 될까? 이 업체의 일러스트레이터였던 헤든 썬드블룸은 그 해답을 광고에서 찾게 되죠. 헤든 썬드블룸은 음료수 업체의 로고를 본뜬 빨간 외투와 음료수의 거품을 표현한 흰 수염을 가진 산타클로스로 매우 친근한 느낌의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광고는 큰 화제를 모았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광고죠. 이 음료수 회사는 바로 빨간색 로고를 가진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1964년까지 무려 33년 동안 산타로 광고를 하였고 그 결과 산타를 세계적 캐릭터로 확립시키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광고는 코카콜라 브랜드 이미지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지금의 우리에게 친숙한 빨간색 옷을 입고 살짝 뚱뚱하며 하얀 흰 수염을 지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디자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원래 크리스마스가 산타를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뭐 어찌됐든 이젠 산타클로스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엔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곤 했는데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궁금하신 소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모두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소소하게 나누었던 빼빼로를 기억하시나요?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이날을 맞이하여 가지각색의 빼빼로들이 세일 판매를 하던데요. 상술처럼 보여서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에게 빼빼로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고민이 되는 바로 그날. 오늘의 주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의 시작입니다. 빼빼로데이는 친구나 연인 등 지인들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기념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말하는 이 빼빼로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빼빼로는 긴 막대 모양 과자에 초콜릿을 입힌 모양인데요. 빼빼로의 원조가 일본이다, 한국이다. 참 말이 많습니다. 사실 빼빼로의 원조는 일본 글리코사의 포키가 맞습니다. 글리코는 아주 가느다란 막대 과자인 프리츠에 초콜릿을 입혀 포키라는 이름으로 1966년에 과자를 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보고 먹는 롯데의 그 빼빼로는 그보다 약 20년이 지난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시되었습니다. 혹시 일본이 먼저 빼빼로를 출시하였다고 해서 빼빼로데이도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빼빼로데이의 시작은 1993년 부산의 여중생들 사이에서 11월 11일의 숫자 1이 빼빼로와 비슷하니까 빼빼로처럼 날씬해지길 기원하며 서로서로 그 과자를 교환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 기업의 마케팅이 아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중생이었던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네요. 아무튼 당시 롯데제과 경남 지역 영업소장이 매년 11월 11일만 되면 빼빼로가 갑자기 많이 팔린다 라고 본사에 보고를 하였고 본사에서 진위 확인을 한 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며 빠르게 유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빼빼로를 주고받은 게 점점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96년 빼빼로데이가 최초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빼빼로데이를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빼빼로로 우정과 사랑을 표시하는 이 기념일은 포키데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도 기념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빼빼로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을지라도 이 빼빼로데이만큼은 우리나라에서 1996년 먼저 시작이 되었고 뒤를 이어 1999년에 일본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빼빼로데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조인 셈이죠. 역수출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일본의 포키를 따라서 빼빼로라는 과자를 만들었으나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활용해 하나의 유행을 넘어 전 국민적인 기념일로 만든 롯데의 마케팅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빼빼로데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구독자가 1000명이 다 돼가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궁금하신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어 생수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물을 사 먹었을까요? 오늘의 주제, 사 먹는 물, 생수의 시작입니다. 최초로 물을 판 회사는 여러분도 아는 그 회사, 바로 프랑스의 에비앙이었습니다. 에비앙은 세계 최초로 물을 상품화한 기업이죠. 에비앙은 알프스 산 인근 지역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었습니다. 1789년 신장 결석을 앓고 있던 레세르 후작은 요양 때문에 에비앙 마을에 들렸고 우연히 어느 집 화원에서 나온 광천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그 물을 마신 레세르는 신장 결석이 완쾌되는 놀라운 일을 겪었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에비앙의 물맛을 보기 위해 마을로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829년 그런 인기에 힘입어 최초의 생수회사 에비앙이 설립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상품화된 물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일반적인 생수는 1970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생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금지였을까요? 물은 공공재인데 팔아서? 아닙니다. 당시 한국에서 물이 금지된 이유는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생수의 가격은 18.9리터에 4,000원이었는데 그건 1리터당 182원이었던 경유보다 비싸고 수돗물보다는 2,000배 비싼 가격이었죠. 국가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과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의 갈등이 생긴다는 이유로 생수를 금지시켰습니다. 생수를 생산하긴 했지만 외국인 전용이었습니다. 마치 카지노처럼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1980년대까지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지하수를 이용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델몬트 병에 보리차를 마신 게 이런 이유였죠. 하지만 금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생수를 먹고 싶은 국민들은 암암리에 물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1990년 연이어 수돗물 오염 사건이 터지고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은 생수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1994년 3월 대법원은 생수업체 허가를 내주면서 생수를 외국인만 사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 다음에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실질적인 생수 시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라고 하는 어른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럴 만한 게 생수 판매된 지가 2020년 기준으로 1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라떼는 말이야, 공기까지 사 먹을 줄 몰랐다, 이런 말은 안 나오길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 시작이 궁금한 것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비군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예비군을 안 가게 되었는데요.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소재, 왜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와서 또 군대를 가나? 바로 예비군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세워진 후 1948년 만들어진 한국 국군은 처음에는 모병제였습니다. 당연히 예비군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1950년 6.25 전쟁 이후 징병제가 된 1961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실제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68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8년 1월 17일 31명의 수상한 무리가 남한 경계선을 넘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 이들의 이동 목표는 청와대,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었습니다. 일명 공비였죠. 공비들은 파평산을 거쳐 4일 만에 무려 서울 종로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이동하게 됩니다. 거침없이 이동하던 공비들은 새검정 파출소 앞에서 검문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소속을 CIC 대원이라고 밝히고 검문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당시 CIC 방첩대 미군 소속 방위부대는 검문 프리패스였기 때문에 바로 검문을 통과시켜주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경도 사투리를 이상하게 느낀 당시 종로 경찰서장 최규식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때 마침 버스가 오게 됩니다. 걸렸구나, 저 버스에는 지원병력이 타고 있구나 라고 오해한 북한 공작원들은 기관총을 난사했고 수레탄을 버스 안에 던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최규식 서장은 직사하게 되었고 공비들은 북한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후 수색작전으로 31명 중 28명 사망, 2명은 북한으로 귀환, 1명은 김신조라는 사람으로 생포되게 됩니다. 생포된 김신조한테 왜 남한으로 내려왔냐고 물었고, 이때 김신조는 그 유명한 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청와대 500m 앞까지 온 무장공비가 한 이런 말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게 평양으로 쳐들어가자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당연히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미국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앞으로 250만의 예비군인들을 무장시키겠습니다. 내 고장은 내가 지키며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합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고 4월 1일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전역한 남자들은 예비군을 가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예비군도 예비군인데 이때 군 복무 기간이 연장돼 육군이나 해병대는 6개월, 해군과 공군은 3개월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바로 적용돼서 이때 전역을 앞둔 병장들은 하사까지 달고 6개월, 3개월 연장해서 복무했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깝. 또 전역자분들과 현역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5분 대기조가 신설된 것도 이때라고 하네요. 또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요. 혹시 예비군을 안 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신 분들 다들 있으시죠? 예비군을 동원했을 때 예비군을 안 가면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또한 전시와 사변일 때는 벌금도 없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킬 예비군들 다들 고생 참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예비군 제도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모의 시작에서는 모든 시작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먹었을까, 했을까 하는 문화가 있다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모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의 시작이 궁금한 소재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디 CUFE님께서 보내주시고 저도 요즘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바로 그것, 토익의 시작입니다. Actual Test 1. 토익을 최초로 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어의 모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있었던 영국일까요? 아니면 영어를 공용화시킨 세계 최대의 패권국가 천조국 미국일까요? 의외의 나라인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어의 골머리를 앓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新しい上司かNice to meet you! ネイティブ来たーすげえいい発音無理辞書ないか辞書 1978년 우리나라의 정경련과 같은 단체인 일본의 경단련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인 직원들의 영어 회화 능력의 향상을 이루어내고 평가를 하기 위해 미국의 ETS사에 영어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성인 대상으로 하는 영어 평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ETS는 당시 세계 영어 시험을 장악하고 있었던 IELTS에 대항한 비즈니스적인 영어 시험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토익입니다. 최초의 토익 시험은 1979년 12월 일본에서 이루어졌고 1월 토익 시험의 응시자 수는 총 2,773명이었고 평균 점수는 578점이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일본이 만든 이 시험을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치게 된 걸까요? 토익 시험이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2년 1월인데요. 이후에 12월 삼성그룹이 국내 최초로 토익 특별시험을 도입하게 되었고 1984년 1월 럭키금성그룹, 현 LG그룹이 신입사원 선발 시 토익 평가를 치는 등 한마디로 토익을 대기업에서 영어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한국의 토익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토익을 점차적으로 경쟁적으로 많이 치고 공부하게 되었고 점점 더 토익 점수가 강조되어 가면서 현재 한국은 토익이 생긴 일본보다도 더 많이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미국, 영국, 또 유럽권에서는 토익보다는 RELTS가 더 많이 치는 시험이고 토익은 아시아권에서 많이 치는 시험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토익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영상의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거나 또 다른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이렇게 소재를 다루기도 하니까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의 시작이 궁금한 소재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셔서 다들 힘드시죠? 집콕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모의 시작,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계 최대의 OTT 플랫폼 사이트 넷플릭스의 시작입니다. 넷플릭스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여기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2년 퓨어 소프트웨어를 설립했죠. 퓨어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는 자신이 CEO보다는 개발자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CEO에서 퇴사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한 후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를 빌려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영화를 빌려본 이후에 귀차니즘에 빠져 반납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연체료를 무려 $40나 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먼 대여점을 가는 것도 귀찮은데 반납이 늦어져서 벌금까지 내는 것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그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작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거실에서 원하는 드라마와 영화를 마음껏 감상하고 바로 반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인터넷의 기술이 발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이 만든 퓨어 소프트웨어에 있던 마크 랜돌프와 만든 것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 넷과 영화, 플렉스의 합성어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처음 생각한 대로 인터넷으로 영화를 유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인터넷 환경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 택배로 비디오와 DVD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를 운영한 지 1년 뒤 리드 헤이스팅스는 월간 구독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핵심 서비스인데요. 월 1회 일정 요금을 내면 언제나 어디서나 넷플릭스가 보유한 모든 콘텐츠를 대여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서비스였으나 넷플릭스의 초반 수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절망에 빠진 리드 헤이스팅스는 회사를 팔 생각도 하고 성장할 생각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며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마침내 2007년 그가 처음 설립할 때 생각했던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1년에 콘텐츠 유통자에서 벗어나 콘텐츠 생산자로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자체의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게 된 것이죠. 넷플릭스는 이제 명실상부 최고의 OTT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청 환경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넷플릭스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 시작이 궁금한 소재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다들 하셨나요? 4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초로 다수결 선거를 한 국가는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귀족 회의에서 아르곤이라는 임기 1년의 집정관을 뽑아서 자신들의 통치를 맡겼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르곤이 스타의 악한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최초로 대의민주주의죠. 하지만 그리스 시민 남성으로 투표권 제약이 있었으며 아테네가 멸망한 이후에 아테네식 선거는 없어졌습니다. 최초로 보통선거를 한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입니다. 1792년 수립된 프랑스 제1공화국은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으며 남성이어도 중산층이어야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여성도 투표를 하게 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의외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생긴 국가입니다. 1893년 우리나라에선 동학농민운동 사발통문이 제작되고 있을 그 시기에 뉴질랜드의 여성들은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입니다.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여성이 산업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경제활동을 하게 된 여성들이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영국이 최초로 1928년 21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했고 미국은 1920년에 남녀 보통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 의외의 사실은 최초의 보통선거권을 도입한 프랑스는 1942년에 되어서야 남녀 보통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여성사회활동에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알바니아와 터키보다도 늦게 인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참여한 보통선거가 치루어진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919년 임시정부의 법인 임시헌장에서 남녀평등을 표방해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한 보통선거를 명시했고 1948년 5월 10일에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독립하자마자 보통선거를 바로 치르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때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로 세워진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하고 재헌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무려 95.5%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는데요. 1948년에 치루어졌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는 1952년에 치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로 이루어지는 선거,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다른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모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바로 MCM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은 MCM. 이제 이 패턴도 많이 익숙합니다. 실제 비욘세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MCM은 어느 나라의 브랜드일까요? 한국, 프랑스, 일본? 정답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MCM은 독일에서 탄생했습니다. MCM은 모던 크리에이션 미네의 약자로 1976년에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당시 MCM은 유럽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성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5년 MCM의 가능성을 알아본 한국의 성주그룹 대표는 MCM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적인 무대를 타겟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전략 덕분에 현재 MCM은 35개국 365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베를린, 런던, 파리, 뉴욕, 베이징, 서울, 도쿄 등지의 대도시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견기업이 세계 명품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MCM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주그룹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정체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MCM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카페인 스타벅스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스타벅스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은 지브 시글, 고든 보커, 제너드 제리 볼드원입니다. 그들은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커피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했는데요. 졸업 후 제너드 제리 볼드원은 영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고든 보커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브 시글은 역사 교사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스타벅스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대학교 때부터 커피 애호가였고 세 사람은 질 좋은 커피를 공유하는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1970년대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은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 커피를 주로 마셨지만 그들은 부드럽고 향기가 뛰어난 아라비카 원두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라비카 원두를 판매하는 공급처가 많지 않았고 이들이 거주하던 시애틀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스타벅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이름과 로고는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고든 보커의 기억에 따르면 자신의 광고 에이전시였던 테리 해클러는 브랜드명의 시작 부분에 ST를 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ST로 시작하는 말이 광고 에이전시에게 굉장히 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 후 3명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탄생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등장하는 고래잡이 배 피커드의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 초창기의 이름인 스타벅스 커피 티&스파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신의 형상을 응용해 스타벅스라는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스타벅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시작에 대해 재밌게 봐주셨나요? 다음 영상은 지금 굉장히 핫한 마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또 다른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마블 엔드게임을 봤습니다. 마블 엔드게임을 보다 보니 마블의 스타트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알아보는 오늘의 주제, 마블의 시작 1편, 마블 코믹스의 시작입니다. 마블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 알아!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 아닙니다. 마틴 굿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굿맨은 뉴스 스탠드 퍼블리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컴플릿 웨스턴 북 매거진을 출간해 서부극을 다루었습니다. 이후에 장르를 넓혀서 카자르라는 정글 어드벤처 이야기, 과학 잡지, 마블 사이언스 스토리 등 다양한 소설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만화 출판사 내셔널 코믹스, 지금의 DC에서 액션 코믹스 1호를 만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슈퍼맨이 만들어지면서 슈퍼히어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슈퍼맨의 대박을 보던 굿맨은 우리도 슈퍼히어로물을 만들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1939년 타임리 코믹스를 설립하고 슈퍼히어로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빌 에버렛과 칼 보고스라는 작가들을 섭외해서 휴먼 토치라는 히어로를 만들고 이전에 있던 마블 사이언스의 이름을 따서 마블 코믹스라는 만화 잡지를 만들어 수록하게 됩니다. 이 사소한 시작이 우리가 아는 마블을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생각보다 돈이 되네 라고 생각한 굿맨은 본격적으로 히어로물을 만들기 위해 전속 작가로 제커비와 사이먼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레드 레이블이나 비전과 같은 작품을 만들고 이후에 그 유명한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2차 대전 중이었고 나치와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는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무려 10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와중에 사이먼과 제커비는 급여가 오르지 않자 내셔널 코믹스와 이중 계약을 해서 돈을 법니다. 이를 알게 된 굿맨은 이들을 해고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해고됐음에도 캡틴 아메리카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연재를 중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과 제커비의 보조가 캡틴 아메리카의 관리직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마블 영화 최다 출연자 스탠리. I should be on that list. Name? Stan Lee. Yeah, nice try, buddy. No, Nice no, try. really, I'm Nice Stan try. Lee. 그는 어릴 때부터 상상하기를 좋아했고 소설과 영웅 이야기, 잡지 등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939년 숙부였던 굿맨의 도움으로 사실상 낙하산으로 타임리 코믹스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편집부에서 사이먼과 제커비의 보조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를 만드는 것을 도와 일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쩌다 보니 관리직이 된 스탠리였지만 그는 회사를 점점 발전시킵니다. 타임리 코믹스는 아틀란스 코믹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스탠리는 로맨스, SF, 호러물 등 다양한 장르의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틀란스 코믹스는 잘 나가기는 했지만 당시 만화를 사회학으로 보는 사회풍조가 생겨났고 스탠리 자신도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던 사람이어서 만화를 그리는 것과 괴리를 느끼며 슬럼프가 오고 아틀란스 코믹스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제커비입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일러스트가 더 필요했던 스탠리는 옛 직장 상사 제커비를 다시 영입하게 됩니다. 제커비는 마블에 들어온 이후 스탠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정교하게 그림을 다시 그려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웹툰 용어로 말하면 스탠리가 글작가이면 제커비가 그림 작가인 셈이죠. 제커비는 이후 판타스틱 4, 스파이더맨, 엑스맨, 아이언맨, 데어데블, 헐크 등등을 모두 만들게 됩니다.
제커비의 그림 솜씨 덕분에 뜬 것이죠. 그런데 제커비가 스탠리만큼 유명하지 않으니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커비를 영입하고 정비를 한 아틀란스 코믹스는 마블 코믹스로 이름까지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합니다. 이때 아예 회사 이름이 마블 코믹스가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군맨은 옆 동네 내셔널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가 대박이 나자 스탠리에게 우리도 여러 히어로들이 출연하는 영화를 만들자고 요청합니다. 스탠리는 당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중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저스티스 리그와 다르게 진짜 가족 같은 팀을 만들자. 선천적 히어로가 아닌 일반 사람이 히어로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 히어로들과 다르게 우주에 있는 방사능을 맞아서 신체 변이가 일어났다는 후천적 히어로라는 설정을 넣었고 주인공인 리처드는 힘이 센 능력인 슈퍼맨과는 다르게 몸이 늘어나는 능력을 부여하고 지적인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여주인공 수자는 기존 수동적인 여주인공들과 다르게 투명해지는 능력과 보호막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강한 히어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니, 지적이고 유연한 리처드와는 대비되는 인물인 힘이 세고 돌로 만들어진 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또 수장과 리처드가 결혼하게 되는 스토리를 만들고 수장과 조니는 남매, 벤과 리처드가 친구라는 관계를 만들면서 가족 같은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탄생된 히어로 팀이 바로 100만 부 이상 팔리며 마블을 다시 전성기로 만든 판타스틱 4입니다. 판타스틱 4에서 시작된 조금 더 인간적인 히어로를 만들자 라는 사상은 마블 코믹스의 정신이 되었고 이후 마블의 만화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블 코믹스 정신으로 만들어진 대표작들을 보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방사능에 노출돼 두 가지 인격을 가지게 된 히어로 헐크, 슈퍼맨과 다른 신적인 강함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토르, 기존 영웅과 다르게 평범한 고민들을 가지는 청소년 히어로 우리들의 이웃 스파이더맨, 무기를 만들어 왔지만 내가 했던 일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라고 고민하는 아이언맨 등 수많은 히어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히어로들이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현재 엔드게임의 세계관 MCU,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MCU와 다른 히어로들도 하나하나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블의 스타트, 마블 코믹스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마블의 불씨였던 마블 코믹스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냈던 사업가 군맨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관의 만화를 기획한 스탠리, 그리고 그것을 모두 그려낸 제커비의 그림 실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네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시작이 궁금한 것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고 설레이는 요즘 거리에 있는 많은 꽃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콘텐츠는 벚꽃놀이 그리고 벚꽃의 시작입니다. 벚꽃. 해마다 이맘때면 논쟁을 하기도 하는 소재입니다. 야, 벚꽃은 사쿠라야. 사쿠라네? 사쿠라야? 일본 꽃이라고. 벚꽃놀이도 가면 안 돼. 아니야, 벚꽃은 사실 우리나라 꽃인걸. 벚꽃놀이 가도 돼. 우리나라가 원산지란 말이야. 이런 논쟁이 있기도 한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벚꽃놀이가 일본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천년 전부터 벚꽃을 좋아했다고 해요. 일본이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는데 벚꽃의 하얀 색깔이 일본의 순수한 모습? 순수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또 빠르게 꽃이 폈다가 지는 모습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이 명령하면 할복까지도 미련 없이 하는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줘서 좋아한다고 하네요.
또 해이안 시대의 귀족들이 새해가 시작될 때 벚나무를 심고 봄에 꽃이 핀 것을 감상하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이 문화가 퍼져나면서 벚꽃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벚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벚꽃보다 매화나 진달래 같은 꽃들을 좋아했고, 벚꽃은 꽃이 빨리 지는 절개 없는 꽃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벚꽃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일본 문화를 한반도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벚꽃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창경궁에 수많은 벚꽃을 심고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벚꽃놀이의 시작입니다. 벚꽃을 심어서 일본에 대한 적대심을 줄이고, 아까 말했죠, 한번 피었다가 지는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벚꽃처럼 일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 벚꽃 너무 대놓고 일본 문화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나라 거라고 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선 벚나무의 종류는 오질나게 많습니다. 수십여 가지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벚꽃나무로 알고 있는 것은 쇼메이 요시노라는 종류의 나무입니다. 이 벚나무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보듯 꽃이 먼저 폈다가 휘날리면서 떨어지면 잎이 피는 예쁜 형태죠. 이 나무가 우리가 벚나무라고 알고 있는 종이고 세계 보편적으로 벚나무라고 생각하는 종입니다. 근데 1933년 일본의 식물학자 고이즈미 게니치가 제주도의 왕벚꽃나무가 일본의 쇼메이 요시노의 기원이다 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의 벚나무를 보면 특징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실 일본 벚꽃은 우리나라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싸움이 지속되자 미국 농림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두둥, 쇼메이 요시노랑 제주 왕벚꽃 나무는 종류가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게 되었습니다. 쇼메이 요시노는 품종을 개량한 잡종인데 품종 개량 과정에서 제주 왕벚꽃 나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주로 오오시마 벚나무와 올벚나무의 교배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음에도 현재까지도 벚꽃은 한국 제주 왕벚꽃 나무가 원조다, 일본 쇼메이 요시노가 원조다, 이제는 중국까지 껴서 중국이 원조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는 소재이죠. 그래서 네모의 시작에서 내리는 결론을 얘기하면 벚꽃의 원산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벚나무의 원산지는 히말라야거든요. 중요한 건 벚꽃이 지금 피어있고 너무 이쁘다는 것 아닐까요? 이번 주에 벚꽃놀이를 가서 네모의 시작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자식, 가족, 친구, 연인에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원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봄만 되면 생각나는 벚꽃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문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네모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뉴욕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14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뉴욕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의 교차로라고 불리는 타임스퀘어의 시작에 대해 알아볼까요? 2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 전광판 보이시나요? 이 전광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임스퀘어는 미국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유명한 교차로로 42번가 7번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삼각지대를 말합니다. 타임스퀘어는 원래 롱 에이커 스퀘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1903년 뉴욕타임스의 사옥이었던 원 타임스 스퀘어 빌딩이 이곳에 이전해 오면서 타임스퀘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약 50년 전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1970년, 80년대에는 성인 영화관, 성인용품 상점, 스트립 공연장이 즐비하던 우범지대였습니다.
1982년 뉴욕주와 시 당국은 이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뉴욕 시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3년 뉴욕주가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후 월트 디즈니가 이 지역 개발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공연장, 호텔, 상점들이 들어섰고 재정비되었습니다. 뉴욕의 직장인부터 관광객까지 매일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을 걸어 다니며 세계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명소답게 매년 3,9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신년맞이 행사부터 콘서트까지 담당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타임스퀘어, 다양한 공연과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타임스퀘어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또 다른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지하철을 정의하면 도시교통을 사명으로 하여 독립한 교통체계인 지하 구간을 가지는 고속철도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말 그대로 지하를 다니는 열차, 즉 지하철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은 1863년 영국 런던 셜록 홈즈로 유명한 베이커가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찰스 피어스는 땅을 파는 두더지를 보고 다른 동물들은 땅 위로 다니는데 왜 저 동물은 땅을 파고 다니지? 우리도 땅속으로 간다면 복잡한 도로 사정이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의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의원들은 죽어서 갈 땅속에 왜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비웃고 무시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했고 결국 런던에서 지하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복잡한 런던의 도로 사정을 해결하고 중구난방으로 세워져 있던 여러 기차역들을 서로 이어줬습니다. 당시 지하까지 전기 동력을 끌어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은 증기기관차 견인으로 운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픈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면 놀이기구 열차같이 생겨서 타면 재밌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증기기관차가 엄청난 매연을 내뿜는 특성 때문에 선풍기를 여러 대 달아도 숨쉴 때 힘들었다고 하네요.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대륙에서 최초로 지하철이 운영된 곳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입니다. 최초로 지하철이 세워진 지점도 아닌데 이 지역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하철이 개량된 런던과는 다르게 이 지역에서는 120년 된 지하철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철도 덕후 여러분들께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가볼까요? 1970년대 서울 인구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기존과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하철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마침내 1974년 8월 15일 오전 11시 청량리 지하철역에서 개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첫 열차 108호가 청량리부터 서울역 간 운행을 시작하며 지하철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사실 한국 최초의 지하철이 생겨난 역사적 순간인 만큼 각종 축하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날 8월 15일 광복 행사에서 유경순 여사가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고 개통식 이후 축하 행사가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개통식 날은 광복 20주년이 되는 날이고 유경순 여사 피살일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서울 지하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후 서울 지하철은 88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서울 2호선, 4호선, 3호선이 차례로 개통되었고 현재 중전철 노선 9개와 경전철 노선 1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브이로그에서 찍은 지하철역은
부산에 있는 역인데요. 부산은 1985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오픈카 형식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70년대에 생겨 우리의 발이 되어준 지하철의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 시작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 설날의 시작에 이어서 설날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브이로그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떡국입니다. 최남선의 조선상식 문답에 따르면 상고시대부터 음복하던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떡국을 먹는 이유는 하얀색 떡처럼 새롭게 깨끗이 시작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떡국 자체가 본래 가래떡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수처럼 오래 살라는 뜻과 엽전처럼 동그란 떡을 먹고 돈을 많이 벌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윷놀이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명절에 윷놀이 한 판씩들 해보셨죠? 윷놀이는 윷놀이판이 고인돌이나 암각화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놀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도에서 생겨났고 중국에서 유행하던 저포놀이가 윷놀이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윷놀이 말의 이동수단을 나타내는 독의 걸륜모가 부여의 사출도에서 이어져 왔다는 점과 놀이 방식이 저포와 다른 점 등을 들어서 윷놀이는 예전부터 있었고 저포놀이와 게임의 규칙 정도만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음은 차례 문화입니다. 설날 아침에 조상님께 차례를 지냅니다.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의 전통 차례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특히 명절에 푸짐한 차례상을 차리느라 명절 증후군을 앓는 분들은 도대체 이런 거 누가 시작했어? 라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할 겁니다. 차례는 사실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차를 올리는 간단한 제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차례는 친척들끼리 떡국과 음식을 먹고 조상님들에게 떡국과 차를 간단히 올리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차로 하는 제사라고? 홍동백서는 어동육서는 우리의 전통은 라고 하실 텐데 사실 홍동격서와 어동육서는 문헌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율곡이의 저술 경몽여결에도 송시열의 책에도 어동육서 정도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으로 차례를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례 방법은 지역마다 다 달랐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차례라든지 제사 문화가 많이 붕괴된 이후 복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양반 가문의 제사법이 전국화되지 않았나 라고 추측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마다 예법과 제사 문제로 다투시기도 할 텐데요. 사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주로 사랑하고 공경하면 그뿐인 것이다. 가난하면 집안 형편에 어울리게 하면 되고 병이 났다면 몸의 형편을 헤아려 제사를 지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유교의 대부 율곡이의 말처럼 그때 사정에 맞춰서 일가 친척끼리 즐겁게 지내는 게 차례의 시작이고 전통.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설날의 어원은 여러 썰이 있지만 낯설다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새해가 되면 처음이라 뭐든지 낯설겠죠. 그래서 낯설다가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설이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럼 설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 문헌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동국 세시기, 고려사, 삼국사기, 중국 구당서, 삼국지 등등등 많은 문헌에 나옵니다. 그 중에 친숙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월의 왕이 신년 인사를 받았다. 예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설날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우리 민족의 문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날은 1895년 을미개혁 이후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을미개혁이면 예상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 없애려고 했습니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 음력설을 없애고 양력설을 세우려 했습니다. 일제는 그러기 위해 치서한 짓까지 했는데요.
설날 전에 일주일 동안 떡방앗간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또 음력 설날 아침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 검은 물이 든 물총을 쏘아 얼룩지게 하는 등 갖가지 박해를 가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설날의 순환은 계속됐는데요.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한 정부 계획 아래 신정 세우기를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일제강점기에도 구정 때의 명절을 보냈고 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두환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음력 설날을 민족 명절로 지정했고, 노태우 정권 때 양력 설날을 하루로 만들고 음력 설날을 연휴로 만들어 오늘날의 3일을 쉬는 설날 연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의 시작과 음력설이 없어질 뻔했던 암흑기와 현재의 설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분량 조절 실패로 설날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힘이 됩니다. 혹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 또 시작이 궁금한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네모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뭐이죠? (1927년) 세븐일레븐은 미국 달라스주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원래 얼음을 파는 제빙 회사였는데요. 다른 제빙 회사와 달리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식료품을 냉장고에 담아두어 저녁과 일요일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븐일레븐의 시작이었습니다. 1946년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표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까지 하는 영업시간을 강조하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세븐일레븐의 노력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 후 세븐일레븐은 일본으로 옮겨가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976년 최초로 일본에 세워진 세븐일레븐은 1년 만에 100개의 점포를 개점하여 2018년 1월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만 2만 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세븐일레븐이 점포를 확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양하지만 오니기리, 오뎅, 화장품을 들 수 있습니다. 삼각김밥의 시초이기도 한 오니기리는 1978년 출시되자마자 팔 수가 없었고 현재까지 스테디셀러입니다. 또한 반찬으로만 나오던 오뎅을 편의점에서 판매하여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게다가 2004년 백화점이나 화장품 가게에서만 판매하던 화장품을 내놓으면서 편의점의 확장성을 넓히고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성공을 본 한국롯데는 롯데세븐이라는 한국 최초의 편의점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생소했던 편의점은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88년 한국에 코리아 세븐이 생기게 되면서 한국 최초의 세븐일레븐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에 생겼습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인간의 정맥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초의 무인 편의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빙회사로 시작해서 세계 최초의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떤 시작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모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번 한 번씩은 보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신호등입니다. 868년에 세계 최초로 신호등이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가스를 사용하는 수동식 신호등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신호등은 마차 기사를 위해 만들어졌고 빨간색과 초록색 그리고 두 팔이 존재했습니다.
주간에는 두 팔로 신호를 나타내었는데요. 두 팔이 쭉 뻗어 있으면 멈춰야 함을, 두 팔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동해도 된다는 표시였습니다. 또한 이 신호등은 야간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표시하여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생긴 지 3주 만에 가스등이 터지게 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이에 영국에서는 신호등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흑인 노예의 아들인 게럿 모건이 역사에 길이 남을 특허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럿 모건은 끔찍한 교통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럿 모건은 세계 최초로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전기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교통을 체계화하고 정리하면서 많은 사고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뀔 때 차량들이 급정지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사고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에 주의를 나타내는 주황색이 생기게 되었고 오늘날 삼색 신호등이 1918년 뉴욕에 생겼습니다. 1868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흑인 노예의 아들인 게럿 모건이 만들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2가지 색에서 3가지 색으로 변화한 신호등.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신호등은 필요에 의해 변해갔습니다. 앞으로의 신호등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첫 번째 주제 신호등의 시작이었습니다.